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DJ의 정신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념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엄혹했던 시기를 담은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공동 기획한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 그리고 연출가이자 배우인 오성환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공연을 앞두고 지난 21일에는 연극 사형수 김대중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장면을 시연해서 연극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신민지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만 넘어간 놈들 국민을 배반하면서 안정을 택하라고 한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극적인 생애를 다룬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광주에서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과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김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난과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형 선고 이후 인간 김대중이 겪는 갈등과 고뇌를 깊이 있게 표현한 점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죽을 고비 사형 선고를 받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낄 수밖에 없던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과 번뇌. 이번 연극은 김 전 대통령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조명한 작품으로 그의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역사 속 극적인 사건들이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시절의 비극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로서의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고 싶었고요. 이게 어떤 연극으로나마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연극 사형수 김대중은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 뒤 경기도 안양 등 전국 무대에서 순차적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역사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이번 무대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네, 방금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입니다. 연극 사형수 김대중의 첫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무척 설레고 긴장될 텐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리허설 공연만 봐도 이 연극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회장님, 일단 기획을 하셨는데 이번 연극 사형수 김대중 어떻게 좀 기획을 하시게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 망명 중이실 때 김대중의 옥중서신이 1984년에 청사출판사에서 발행이 됐어요. 그때 대통령님의 그 옥중서신을 읽으면서 일자일루 글 한 글자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씩이 정말 나도 모르게 책장에 떨어지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어른의 가장 그 고난받고 핍박받은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형수의 시간대를 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출판으로 또는 다른 미디어 기재를 통해서 사형수 시기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런 오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기리의 김대중 다큐 영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특별히 사형수 김대중 시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냥 미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오성환 배우께서 작년부터 그 더 파더라는 작품을 시어터 연발하면서 공연하는 걸 보고 거기서 제가 감동을 그 연기의 어떤 탁월한 표현 능력, 그 감동을 받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 정 회장님께서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참 많은 생각. 감히 그 연극 제가 4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분의 이야기를 무대로 해서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김대중이나 이석자의 이게 감히 제가 다가갈 수 없는 거대 담론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이걸 연구로 만들어 보자 할 때 전 당혹스러웠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 그래서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끌려가서 사형돼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엄혹한 시기에 겪었던 우리 일상 사람 일반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를 부르셨는가 이 이야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이호 여사님과 옥중에서도 서로 마음속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제 시대가 돌아가는 걸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지? 그래 그럼 용기를 한번 내보자 하고 한 2달 정도 제가 망설이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네.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사형수 시기는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일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합쳐도 지난 1년에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고난의 시기였죠. 자, 특별히 이 시기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1979년 11.6 사태 후에 정치군인 신군부라고 하죠, 통칭. 신군부 일당이 권력 찬탈을 기획을 하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신군부 집단 속에 이미 권력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권력은 찬탈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정권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실이 있어야 되고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내라는 조작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1980년 5월 17일 날 이슥한 밤에 강제 체포 연행을 하고 그게 1980년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들부터 시작된 5.18 민중항쟁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5.18 민중항쟁이 전 시민들이 도민들이 함께 일어서는 그러한 전면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 집단의 권력 찬탈과 군사정권의 수립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암울하게 규정했던가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억압받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또 민주화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는 그 항쟁을 일으켜야 됐던가 이런 것에 대해 주목해서 굉장히 1980년 5월에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약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님 연극 사형수 김대중 주연도 맡으셨지만 이제 연출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가로서의 이제 좀 주안점 어떤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하는 부분 또 연기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할 때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 또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두 부분을 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 한 초기 연습 단계, 그다음 제작 단계에서는 정말 방향을 몰라서 미로를 방황하듯이 그리고 처음에 너무 쉽게 일반 연극을 접근하듯이 접근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의 김대중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에 표현을 해야지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거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지. 감히 우리 일반인이 연극을 하는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이걸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 마음속에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곧 제가 무대에서 펼쳐 보이고자 하는 거고 제가 김대중 역할을 하지만은 어떻게 완벽하게 재현해내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곁에서 그 숨소리를 좀 들으려고 무대에서 하다 보면은 관객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중심을 두고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네. 자, 연극에 참여한 배우들의 면면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 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참여하는 배우들의 또 어떤 마음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많은 배우들을 섭외를 했었는데 상당수 배우들이 이걸 정치적인 연극으로 해석을 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 타이틀이 갖는 무게감 때문에 출연을 거부해서 저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 부산 각지에 있는 배우들 특히나 가능하면은 타 지역에 있는 배우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특별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명을 무대에서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뚜렷한 저희 의도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이제 배우님이 자진해서 제가 다른 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야기 제가 다음 작품이 뭐냐 해서 사형수 김대중을 하다니 선뜻 부산에서만 연극을 활동하셨던 분인데 선뜻 그 작품에 나 동참하게 해다오. 이런 훌륭한 연극에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부분도 있었고 서울의 어느 한 배우 같은 저희가 전국에 오디션 공고를 냈는데 광주에 와서 공연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접었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의 연계를 통해서 그분하고 연결이 됐는데 다시 또 제안을 하니까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에게 준 큰 은혜다 생각을 하고 흔쾌히 출연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 배우까지 18명이 출연하는데 일반 전문 배우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혼탁한 정치 사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큰 어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 그분들을 우리가 차마 미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흔쾌히 거의 대다수가 사형수 김대중 선생 대통령님을 다룬다는 이유로 꼭 저는 이 작품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아직 아직 상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은 그 연극의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고 또 연출도 하고 직접 연기도 하셨으니까 두 분이 이 연극 전체를 관통하는 이 연기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시는 장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꼽으시는 이번 연극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남으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군사법정에서 최후 진술하시죠. 1980년 9월 17일인데요. 그걸 우리 오성환 배우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이렇게 재현하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손수건을 흠뻑 적실 정도로 또 배우들 앞에서 제가 명색이 기획 제작자가 눈물을 쏟을까 민망해서 잠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등 돌리고 울고 그래서 그 감동을 우리 오성환 배우가 마침 또 리허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잠깐 좀 보여주셔도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저는 그 장면입니다. 네. 대표님 어떠세요? 대표님 기억에 남는 장면. 많은 장면이 있는데 혼자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가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독과 지난달에 대한 해함과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노라, 증오하지 않겠노라, 보복하지 않겠노라. 과연 범접할 수 없는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이 한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장면을 할 때는 저도 그 컨트롤이 안 돼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 같이 뒤섞여서 솔직히 연습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먹먹하고
감격스럽웠다가 어떤 제 가슴을 많이 더 후벼 팠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대사 한 줄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사 한 구절만. 감정은 공연장에 와서 직접 제 감정을 느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뭐 한마디만 네. 한 줄 대사하면 나는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하겠지만은 처형당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각오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동 피고인 여러분들한테 나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다. 제발 1980년대 민주화 시대가 오거든 이 땅에 정치 보복이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바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네. 뭐 정말 저희 스튜디오에서 잠깐 들었지만 또 소름이 돋는 구절입니다. 일단 뭐 공연장에서 더 흠뻑 몰입해서 보신다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감동 더욱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사형수 시기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많은 양의 독서와 가족과의 서신을 통해서 이 사상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로도 후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김 전 대통령의 말과 글 중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다 싶은 이런 금언들 많이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 권력자들 또 권력을 행사하고 그 옆에서 함께 동참해 있는 사람들 이들이 꼭 새겨야 할 거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민위천 국민을 하늘로 모신다. 국민을 이민위천 그야말로 지금 엊그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은 가볍고 자리가 가벼울수록 역설적으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지금 꼭 새겨둬야 할 말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 그 말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국익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익 외교. 국익이란 무엇인가? 친미나 반미나 친일이나 반일이나 그걸 뛰어넘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외교. 그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위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금언으로 대통령의 금언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형수 김대중 연극 오늘 두 분 통해서 미리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공연 광주에서만 열리면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뭐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이제 공연이 좀 예정이 돼 있다고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사형수 김대중 이 상연 무대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실 계획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9일 날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을 찾아뵀어요. 그분이 흔쾌히 안양에 초청 공연하겠다. 그리고 또 김동연 지사께서 시어터 연바람 푸른 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소극장이죠.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성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연극인들 그들과 대화의 시간을 상당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초청 공연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그 목포에서 내년에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공연들이 계속해서 또 입소문을 타고 더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공연이 열려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광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의미가 좀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도 이걸 좀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광주의 5월 항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희 극단도 끊임없이 5월달에 저희 이제 올 방정을 다룬 작품들을 부산이나 대구, 특히 구미 공연을 지금까지 한 10년간 감행을 해왔고 또 그 지역의 관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부끄러워할 역사가 아니고 부끄러워할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한강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과 더불어 이미 우리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가장 큰 정치인 김대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친구처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광주 전라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저는 서울 경기도도 중요한데 경상도권에 가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올바른 걸 찾아가십시오. 이 공연을 통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책 김대중의 말이 출간이 되고 또 영화 길위의 김대중이 개봉했습니다. 이제 연극 사형수 김대중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회에서는 또 앞으로도 많은 기념 사업들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 그렇습니다.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길이의 김대중 후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타이틀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그래서 내년 1월에 전국 개봉을 합니다. 역시 제작사는 명필름이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대통령의 병에 걸린 그런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더 존엄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걸 나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꼭 펼쳐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그야말로 삼전사기 대통령에 말하자면은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그 대통령 재임 기간 속에서 이분께서 이룩하신 여러 업적들 그것에 집중적으로 영화 속에 담을 계획입니다.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길위의 김대중 올해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영화였죠. 이거 후편 작업으로 대통령 김대중 가칭이죠.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명칭이 확정이 됐네요. 이미 대통령 포스터 김대중. 나와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이 작품도 저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쯤 뒤면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지역민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입니다. 이제 첫 상연이 1시간쯤 뒤인데 지역민분들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이런 것들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연극은 절대로 정치적인 연극이 아닙니다. 정치인 김대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니고 아마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소중한 가치를 최소한 한 가지는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을을 나는데 이 가을에 일상이 아주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연극이지 결코 정치적인 연극이 아닙니다. 친근하고 친숙한 우리의 가치를 사형수 김대중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공연장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연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사형수 김대중은 한 인간이 보내는 초인으로서의 시기입니다. 그 초인으로서의 시간인데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진실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의 생명은 저는 진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이 초인적인 의지로 그 초인적 경지를 향해서 어떻게 고뇌하고 그 비애와 치욕과 그다음에 또 미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안고 가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감동의 눈물입니다. 아마 관객석이 눈물바다가 100분 동안 공연 시간 100분이거든요. 100분 동안 저는 아마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쏟을 것이고요. 벌써 우리가 2,000석 예상인데 사흘 동안 벌써 한 절반 이상이 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전남 도민들 또 멀리 계신 분들까지도 사형수 김대중의 감동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극 사형수 김대중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동안 저녁 7시 반입니다.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연극 사형수 김대중 오늘 사형의 기록까지 놓였던 극한 고난 속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번 연극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공동 기획한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 그리고 푸른 연극마을 오성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존재했고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의 폭로입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에만 잠깐 만났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사안이어서 진위 여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신용한 교수와 관련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실장을 지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네네,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아, 네. 주로 이제 600여 분이 넘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각 파트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분들께서 각 파트별로 이제 보고서를 올리죠. 정책 공약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책 공약으로 낸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후보께 설명을 드리고 일종의 스터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에 아주 속성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분야를 아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각 분야에 들어온 거를 이제 A4 2장, 석 장 정도로 압축을 하고 그 분야 전문가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후보님과 또 각 선대 본부장님 등등 소위 이제 헤드분들 모셔놓고 이제 설명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후속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공약 같으면 이제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직접 지원하시는 자리. 네네. 그 거의 그 회의는 지방에 지방 행사 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매일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정책총괄 지원실장으로서 그 역할이 제 메인 주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이제 전략 조정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에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고는 회의체가 있었어요. 그건 다 들어가신. 네네.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 마지막으로 TV 토론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뒤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김은혜 의원님 포함해서 같이 그 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제가 물어본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제 다 참여했습니다. 명태균 보고서라는 게 존재했고 이게 회의에 활용이 됐으면 그걸 알만한 위치에 계셨는가. 전략 조정 회의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급히 바꾼다든지 하는 거에 기본은 데이터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봤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명태균 보고서가 대선 당일에도 회의에 올라왔나요? 대선 당일날 그 상황을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 8에서 12% 사이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로 많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캠프 여론조사 분위기가. 결과. 여론조사 이런 데이터가 기본이었겠죠. 전체적인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였는데 당일날 정말 비상이 걸렸어요. 뭐냐면 8에서 12%면 넉넉히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에서 일단 투표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것들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죠. 출구조사 옆에서 이렇게 각 당에서 보고 응답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마 그날 제가 들은 바로는 후보께서 직접 뭐가 현장에서 이상한 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투표 동료라. 당일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투표 동료거든요. 조직은 어떻게 해야 근데 된다? 그 말씀하신 이상하다 분위기, 분위기 이상하다 이거랑 명태균 보고서랑 관련이 있는 건가? 그게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명태균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 데이터를 보고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투표 당일날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어르신들 층이 투표장에 덜 나온다든지 네. 생각보다 사전 투표를 많이 했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때문에 종일 투표 동료로 저희가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는 뭐 9% 이상 이긴다라고 했는데 명태균 보고서는 박빙이다. 뭐 안심할 수 아니 없다. 꼭 제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명태균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다 되거든요. 보면 실제로. 그래서 아마 만약에 후보께서 이걸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명태균 씨가 보고를 했다고 하면 거기서 초비상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추정입니다만 제가 본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보고서가 회의에서 논의가 된 거는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회의 자리에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이걸 다운받은 것 같아요. 예. 시간을 보면 다운로드 시간이 그게 찍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그날 굉장히 긴박하게 회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고 나중에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주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예.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도 명태균 씨나 그 강혜경이라는 분을 알지 못해요. 뭐 TV에서 본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일날 어쨌든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셨다는 거는 이거는 한번 봐야 된다 뭐 그런 판단을 캠프 내에서 어쨌든 해서 그 공유가 됐다는 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회의 끝나고 제가 다운로드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명태균 씨가 도대체 뭐라고 그 난다긴다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무게 같은 거를 두고 굳이 다운을 받아서 보관까지 아니 선거 때는요. 그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차이야. 어느 지역이 갑자기 떨어졌어. 어느 세대가 갑자기 취약해.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 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일정이 갑자기 어느 지역이 뭐 강원도가 갑자기 빠졌으니까 강원도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전에만 대통령이 뭐 잠깐 만났고 그 이후에는 관계를 단절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냥 이건 추론이고 해석입니다만 이게 이제 구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픈한 게 공개한 게 거기에 보면 그러면 8차까지도 쭉 있는 거잖아요. 네. 앞쪽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혼자 보기 위해서만 했다 또는 샘플 수가 지금 5,100명 되잖아요. 이게 9차만 놓고 봤을 때 네. 비용이 상당하죠. 그렇게 보면 과연 5,000명이나 되는 샘플에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혼자만 본다. 또 그 앞에 8번이 더 있었다. 그걸 계속 혼자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보고든 공유든 뭔 절차가 있었겠구나라고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발성이라면은 차수를 붙여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보고를 받을 때부터 쭉 받을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상식에 그게 부합한 추론 아닐까요? 근데 반론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 뭐 윤석열 영입 인재 1호라는 장해찬 전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뭐 언론 인터뷰에서 신용한 대선 캠프의 핵심도 아니었고 네, 뭐 네. 그런 명태균 보고서 같은 거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네네. 그분 기준으로 네. 저는 핵심이다, 실세다. 아니겠죠. 제 입으로도 저는 핵심이다, 실세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객관적인 것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체에서 제가 같이 회의를 했던 분들 다 알려진 공인들입니다. 네. 현재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소위 말하는 최고위층의 대부분이 포진돼 있으시거나 또는 역임하고 또 다른 자리를 기다리고 하고 계시죠. 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걸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명태균 씨는 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기 보려고 만든 건데 판세 분석 저희가 해보려고 만든 거지 뭐 어디에 돌린 건 아닌데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뭐 유출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이제 서로 앞뒤가 지금 모순되잖아요. 혼자 보려고 그랬는데 유출됐다면 그 회사에 딱 두 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그건 여쭤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 내부에서는. 네. 그다음에 혼자 보기 위해서 이렇게 9차례에 걸쳐서 뭐 5,000 샘플, 그 앞에 건 몇 샘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 5,000 샘플씩 하면서 혼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겠다 혼자만 예측하고 혼자만 뭐 기대를 하고 뭐 실망을 하고 이런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면 이거? 저는 뭐 공짜였는지 아닌지 이런 과정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위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하고 하는 검찰에서 충분히 뭐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겨레도 오늘 뭐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강혜경 씨 통화 녹취 명태균 씨랑 그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고맙다면서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김 여사께서 직접요? 아니요, 그 명태균 씨랑 예. 강혜경 간접적으로. 씨랑 네. 통화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입조심해야 된다, 이거 알려지면 뒤집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게 2022년 5월 2일 날 통화 녹취인데 이때는 뭐 이런 게 사단이 벌어지기 전이어서 굳이 뭐 거짓말을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뇌물죄, 수뢰후 부정처사, 이게 뇌물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걸로 평가를 받는데, 그럼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해당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전년도 11월 4일 날 후보로 확정되셨거든요. 2021년도. 네네네. 그거는 뭐 다 저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인연을 맺고 그 이상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천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천은 여사님만 알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는 그걸 모른다. 이것도 조금 퀘스천이긴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럼 앞뒤가 이제 다 모순되는 거죠. 지금 해명하는 것들이. 네. 이게 돈을 안 줬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천 대가로 뭐를 네, 법률적으로 보면 저도 뭐 법률 뇌물죄가 되고 전공했지만 약간 예, 뭐 그렇게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지내셨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내셨고, 인수위도 들어갔는데 왜 바로 사표를?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장관급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현실들, 그 당시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직함이 주는 트라우마가 훨씬 컸습니다. 그 아내랑 3개월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사람을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흐르시나 인생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할 철학이나 그런 준비는 정말 덜 돼 있으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통치적 관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고요. 누가 윤석열 후보? 네네. 당시에 이제 수도 없이 대면하면서 보고 드렸고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본 거. 그다음에 뭐 에피소드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십 이런 거는 원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즉흥적인 의사결정이나 결론이 나오는 것들, 공약 발표 중에 대표적으로 병사월급 200만 원 이런 걸 보시면 그게 전후 준비가 없었거든요. 그 나중에 사후적으로 말을 맞추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언제부터 할 거고 평균이냐 뭐 순차적으로 하는 거냐 등등등요. 이런 수많은 이제 일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또다시 불행한 일이 만약에 그 불행한 일이 근접한 게 생긴다면 제 인생은 또 뭐가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제가 마지막에 원희룡 본부장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는 딱 떠났습니다. 아니 캠프나 인수위에 있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잘못하다간 박근혜 대통령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그런 직감이 저는 많았죠. 제가 궁금한 게 뭘 보고 저러다가 또 탄핵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 뭐 아까 이제 공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적인 건 가십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자제를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 직원을 들여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 라고 해서 직원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본 회의 장면에서 그 직원을 드리기로 제가 누구랑 드려보자라고 상의도 했는데 아무도 드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탑다운이죠. 지금도 아마 제가 그 뒤로 용산에 그런 것들은 제가 근무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는 추론이 듭니다.
캠프 때부터 누가 뭐 직언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진 않죠. 물론 분위기가 뭐 무겁고 맨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1시간에 뭐 59분을 얘기한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서 화제가 됐지만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한 뭐 제가 볼 때는 5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9분이나 50분이나 무슨 차이가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정책 보고를 들어갔을 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단기 속성 과외를 받는 시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이제 몇 분 듣다 보면 굉장히 아는 게 많으세요. 광범위하게. 그러나 그게 깊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한 5분 정도 들으시면 또 다른 거 말씀하시다가 보면 거의 회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죠. 즉 경청을 잘 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직언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죠.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종로 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뭐 원희룡 출마를 주저앉혔다. 이거는 무슨 아니 갑자기 툭 질문을 아침에 누가 던져서 제가 방송 생방송 중에 던져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당시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제 종로 재보궐을 할 때 원희룡 그 선대 본부장께서 출마하는 걸로 많이들 초반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랬는데 중간에까지 분위기가 괜찮았다라고 소문이 쭉 들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그때 소문으로 들은 거는 대통령 후보께서 원희룡 그 본부장에게 나랑 같이 정권을 창출하고 다음번에 당신 꿈은 대권 아니냐? 뭐 다음번에 대권 도전을 하는 게 좋겠다. 어느 한 지역에 매몰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많이 들렸어요. 그 배경으로 그러면 왜 이게 분위기가 좋다가 바뀌었느냐 해서 뭐 다 소문이니까요. 여사께서 반대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사께서 굳이 원희룡 장관을 반대할 이유는 또 뭐가? 뭐 이건 추론이 아니라 당시 이제 소문 중에는 그 원희룡 전 장관 그 사모님께 수행을 김 여사께서 부탁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캠프 내에서는. 아니 원희룡 장관 부인이 본인 수행 거절했다고 뭐 총선에서 주저앉히고 뭐 이랬다는 말이.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소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문은 소문이겠죠. 그런 소문이 캠프 내에서는 꽤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1월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교수님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나가실 건가요? 네, 뭐 제가 지금 그 누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피해를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적도 있고 또 함께했던 뭐 그 누구와도 다른 얘기 어떤 가십성의 격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나왔고 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련의 사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 바탕으로 지난 대선을 불법 대선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지금 제가 했던 일을 놓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얻어서 활용을 하고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법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지금 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총선에서 발탁이 되셨는데 물론 공천은 안 받으셨는데 뭐랄까 그 폭로? 진정성 같은 거를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아마 제가 뭘 잘 보여서 뭐를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전해오더라고요. 제가 그럼 결과론적으로 뒤집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총선 때 폭로해서 자료가 많은데 해서 제가 좋은 자리 얻고 공천 받거나 뭐 당선되거나 뭐를 원했겠죠. 지금까지 이런 힘든 과정들을 지금 이런 마음고생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현희 최고위원은 뭐 중대 선거범죄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밝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거 범죄가 되겠죠, 결국에는.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제 소회랑 같이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탄핵, 그 한복판에서 일종의 이제 탄핵을 당한 세력에 저도 묶여버렸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저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났지만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달이 넘도록 2달 가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는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아무런 어떤 대응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그리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부분 정말 쉽게 꺼낼 수 있는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탄핵일지 뭘지는 저는 방법론으로 모릅니다. 당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 있겠죠. 네. 그러나 최소한의 진실, 거짓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능력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했던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거짓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용한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